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당백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정박입니다. 바르는 돈가스입니다. 네. 마른 돈가스님이 갈수록 우리 방송에서 차지하는 그 지분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견제해야 될까요? 하고 싶니 저쪽? 견제할 사람은 거의 세 발의 피를 뭐라고 그러지? 조족지혈. 아휴, 뭐 이런 데서까지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예. 또 우리 마돈님 앞으로도 많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 정박님이 드디어 뭐 예상했어요? 아니, 전 제 얘기인 줄 알고 제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정박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역사, 권력, 인간, 히스토리, 뭐 파워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파워죠. 네. 파워. 네. 휴먼. 네. 네. 역사와 권력과 인간. 이게 사실은 우리 인류를 이끌어온 가장 큰 힘이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책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승민이요. 저는 정박님의 그 본명이 정승민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 정박지음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네. 그래, 맞아. 네. 일단 우리 정박님의 책 이게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죠? 가격부터 조사합니까? 그럼요, 가격 중요하죠. 15,0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 뭘 비싼 15,000원 비싸죠. 아니에요. 요즘 책들이 얼만데. 그래요? 그 애기 책 얼마예요? 애기 책 비싸죠. 그 12페이지밖에 없는 게 막 6,000원씩 하잖아. 그치만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애기 책은. 여기 지금 사운드가 없잖아요. 네, 15,000원인데 요거 이제 아마 저 온라인 서점 등에서는 조금 뭐 할인을 하죠. 뭐 10%인가? 네,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S24, 교보문고, 알라딘 등등에서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혹시 뭐 미는 서점 있습니까, 우리? 정박님? 아닙니다. 그냥 뭐 이거 대박 나면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당백은? 대박 나면 소정에 또 우리 이쪽에 돌려야죠. 같이 우리 전리품을 같이 나누는 게 또 좋은 미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책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잘 되면 나눠 가져야죠 뭐. 네. 자, 역사, 권력, 인간.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가?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인간은 무엇을 바라는가? 인간의 욕망, 권력의 속성,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그냥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오늘부터 읽습니다. 이 책이 오늘 나가고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네. 그렇죠? 월요일부터 이제 서점에 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세요. 사실 이 정도 책은 진짜 집에 있으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거 제가 소제목 조금만 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어떻게 이런 제목을 정하셨을까? 뭐예요? 책 제목이 역사, 권력, 인간이잖아. 권력과 운명, 권력 간 충돌, 권력의 질주, 권력의 도구, 권력과 근들을 만난 개인, 권력과 욕망의 대회전, 권력은 기억투쟁이다. 권력의 광기, 권력과 언론,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권력망의 메커니즘. 진부한데요? 우리 정박님이 그렇게 막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MSG 많이 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정통으로 갑니다. 정통으로. 네. 자, 그래서 권력의 속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욕망,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 요거 한번 저희가 일당배 해보자. 재밌겠다. 야, 그거 하면 진짜 재밌겠다. 진짜. 야, 정박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자 소개 뭐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놀민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우리 검색하실 땐 뭐 정승민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 아니면 역사 권력 인간 이렇게 검색하셔도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됐다 이제 많이 한 것 같다. 오늘 되게 너무 방송이 억지야. 억지스러워 처음부터. 나 불편해 죽겠어 이런 아 그래요? 거.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예고를 해드렸었죠. 네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논어 한번 해보자. 의상 쓰지 마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제 시국이 네. 저희가 또 외면할 수 없는 시국입니다. 그렇죠. 네, 미투 운동이 뭐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여성 문제 외면하면 또 일당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당백도 위드유. 한남충이 그런 것도 걱정해요? 뭐야, 내가 왜 한남충이야? 하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테마는 우리 정민현님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뭐죠? 그래서 우리 정민현님이 네. 실제 삶에서 느꼈던 것들도 오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오늘 24번째 일당백 들어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네. 자, 오늘 일당백 24번째 선정 도서는 세컨 젠더 맞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하니까 이게 두 번째 성? 네. 그렇죠. 제2의 성. 제2의 성. 무슨 뜻이에요? 제2의 성이라는 게? 제2의 성? 맞춰봐. 제2의 성. 일단 섹스가 아니고 젠더였으니까. 네. 아니 뭐 섹스 젠더라는 게 무슨 차이예요? 섹스와 젠더의 차이는 또? 보통 섹스는 이제 생물학적 의미에서 성차, 성의 차이가 나는 게 섹스죠. 네네. 근데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좀 사회의 어떤 냄새가 배어 있는 거죠. 좀 자연과 인위의 차이라고 할까. 네. 그러면 알았다. 뭐요? 이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요즘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그런 사회 그런 가치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남자들도 여자들의 뭐 예를 들면 화장하는 남자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섹스의 경계를 벗어난 새로운 성의 재발견. 와 죽인다. 말 길게 하는 건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정민현님.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거 중원부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 뭐 제2가 있으니까 네. 제1이 있을 거잖아요. 제1의 성이 뭘까요? 고추. 그러니까 남성. 이렇게 단문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추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정민 역시 꼭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 네, 어쨌든 제1의 성이 그래서 남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2가 여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1보다 2가 떨어지잖아요. 왜요? 뭔 소리예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서 여성이 우리는 낮게 취급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의식 자각하는 차원에서 네. 제2의 성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네. 기분 나빠할 건 아니에요. 우리 정민현님이 네. 지금 왜 우리가 뭐 떨어지는 건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 떨어지게 만든 이유를 이 책에서 이제 좀 쓴 거죠. 그렇죠. 네.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 프랑스의 아주 20세기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의 어떤 선구라고 할 수 있죠. 시몬 드 보부아르, 네. 장폴 사르트르하고 부부였죠. 계약 결혼으로 유명했던. 네네네. 네. 바로 거기가 1949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보부아르의 이 책에 나온 얘기들을 요즘에 페미니스트들도 엄청 인용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사실 지금의 어떤 페미니즘의 바이블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어디서 연유하고 네. 생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신화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뭐 인류학, 역사학, 철학 모든 걸 다 꼼꼼히 검토해 가지고 결국은 남성성, 여성성의 이것들은 하나의 어떤 태어나서 선천적인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를 하고 그 대안을 그럼 어떻게 모색해야 되느냐. 이걸 제시한 책이죠. 네. 요즘 이제 워낙 미투가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젠더 문제를 또 다뤄봐야죠. 젠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정민현님 뭐 미투할 거 없어요 혹시? 미투할 거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네. 전 가만히 안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좀 일단 가만히 안 있죠. 예를 들어서 좀 뭐 이른바 좀 높은 사람이 야, 저 다음에 내 하나 뭐 좋은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오늘 같이 술 한잔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약간 받을 봤을 것 같은 때는 느낌. 아니야. 남자들이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 같아. 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네. 그러니까 봐서 그러니까 물론 그 피해자들을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뭐 20대 어리거나 좀 그런 순수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다가가잖아요. 그런 순진한 친구들. 네, 네. 순진한 근데 저는 너무 이제 딱 봐도 그러니까 순수하진 않잖아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별로 막 그런 제의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튼 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보바르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시몬 드 보바르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으로 1908년 네. 태어났거든요. 1908년? 네. 근데 1908년이 바로 네. 요즘 이제 내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네. 그게 1908년부터 이래로 치거든요. 그 세계 여성의 날하고 같은 해에 이제 태어난 걸로 보면 또 아주 여성 운동하고 아주 운명적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아주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부르주아 집안의 부르주아 집안에 딸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 이제 부르주아라는 좀 이런 계급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뭔가 억압적이고 폐쇄적이냐면 그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이 꼬마들이나 가족들이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됐대요. 꼬마들이요? 왜요? 꼬마들도 검은 옷. 그러니까 뭔가 욕망을 드러낸다든지 뭔가 그게 감정을 금기시되어 드러내는 걸 있는 금기시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항상 하는 거죠. 프랑스가요? 예. 그래서 3살만 되면 명함을 애들끼리도 명함을 검은색 핸드백에서 꺼내서 언쟁반에 올리는 식으로 말도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아니 3, 4살짜리 애들한테 네. 명함을 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이 정민현인데 네. 3살 정민현이기도 하고 그때 몇 살이서 이렇게 명함 주고받는 교육을 시킨다고요? 예의 범절과 세련된 품위는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거지. 그 문화 자본이 그렇죠. 와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가 우리가 자꾸 자유와 평등, 혁명의 네. 사회라 생각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계급 사회거든요. 이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귀족 계급이 정해진 사회예요. 그래서 그 계급의 벽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프랑스 철학자나 프랑스의 학자들은 글을 어렵게 쓰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분야라도 좀 쉽게 대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좀 더 쉽게 네. 풀어해 가지고 뭐 김용옥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프랑스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뭐 푸코라든지 뭐 브루디에라든지 이런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들 글을 쓸 때 뭐 이거 읽어주는 독자가 10,000명이 되겠어? 딱 그 정도. 자기들 그 정도만 생각하기 쓰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식인들만 본다든지 딱 그 이제 그룹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뭐 그거 서로 다리를 놓아준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다 같이 읽어야 되고 뭐 온 국민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에크리띠르라고 쓰다라는 말을 이제 에크리띠르라고 하는데 네. 그 에크리띠르라는 게 우리가 쓰다라는 뜻도 있고 사회적 방언이 아주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은 사투리인데 네. 딱 그 집단마다 쓰는 언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류층에서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언어구나. 우리는 모르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방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끼리 쓰는 말, 뭐 방송국이 쓰는 말, 기자들 쓰는 말, 그건 좀 수평적이잖아요. 그 직업마다 벗어나면 또 바뀌니까. 네.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수직적으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완전히 말이 단절된다는 거죠. 그 상류층의 말과 하류층의 말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류층 사람들이 쓸데없이 좀 좋은 말을 쓴다 이러면 당장 그 하류층 계급 사람들끼리 경원시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진짜요? 그 정도.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전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그쪽에서는 그 계급 간 간격이 아주 높다고.
뭐 제가 뭐 프랑스 전공자는 아니고 프랑스를 전공한 분들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그런 넘을 수 없는 신분의 그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럼 막 불만을 가진다거나 이거 없애자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근데 이제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래 보면 그는 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아주 네. 강한 우리가 민족이라든지 문화적인 특질들이 또 그 강조되고 있는데 문화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다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피에르 부르디오가 문화 자본이라 해가지고 이 디스팅션이라 해가지고 서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티가 난다는 거죠. 상류층이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거, 하류층이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거.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류층은 좀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상류층이 클래식을 듣다가 하류층 사람들이 좋아하는 랩을 듣는 거는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은 얘가 깨어있다. 이런 말을 듣는 소탈하다. 거죠. 소탈하다. 그리고 상류층이 바람을 피면 역시 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니까 상류층은 하류층을 가도 이런 유동성이 자유가 주어지는데 하류층이 예를 들어 랩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뭐 클래식을 듣는다 이러면 당장 그 동료들 사이에서 미친놈. 당장 너는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이런 식. 그럼 오히려 하류층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과 그런 어떤 차별성 속에서 그 고급 문화 이런데 갈기가 원천적으로 계속 스스로 차단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이런 네. 거는 진짜. 그래서 그 계급 간의 벽이 지금 뭐 명시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통용되고 인정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말을 해보면 말투를 들어보면 그리고 품이 어떤 행동을 딱 보면 아는 거죠. 쟤는 아니구나. 상류층, 중류층. 그럼 쟤는 우리 레벨이 아니구나. 행동 방식이나 품행 거지는 그 흔히 말해서 압축 교육을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속성과외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음악이잖아요. 음악 듣는 귀는 클래식은 이런 듣는 귀라든지 이런 거는 오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우리가 중산계급들은 이거를 배우려고 막 그 고시 공부하듯이 교양서적을 읽고 음악도 막 음악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미술가들 인명 네. 외우고 뭐 작품이 떴는데 문제는 그 아주 잘 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 부르자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없는 보니까 이 그림은 걸어갈 우리 집 뭐 살롱에 걸어둘만 하고 이 음악은 좋네. 그걸로 끝나는데 나머지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막 이 음악이 왜 좋은지 왜 새가 빠지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품격에서 차이가 더 나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노래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차이가 더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이름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그걸 했던 사람이 프랑스의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그런 그 문화 자본이라든지 상징 자본 가지고 다르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루면서도 자기들 몇천 명만 보는 책으로 어렵게 쓰는 거예요. 이 딜레마인 거죠. 그죠? 그런 걸 쉽게 설명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몇천 명만 읽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보부아르도 그런 아주 상류층 속한 사람. 그 상류층에 속했는데 문제가 이제 집안이 이제 쇠약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변호사고 어머니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남 8학군에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애들 공부를 시킨다지 않습니까? 바로 프랑스 역사를 보면 이 프랑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 치맛바람이라든 애하고 완전 부모가 헌신적으로 진짜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자 웨디푸스 컴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보고 그 말 그대로 프로이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 애와 엄마 사이에 그 밀착한 관계가 완전 애를 통해서 요즘 치면 우리가 애를 좋은 대학 보내면 마치 엄마가 잘하듯이 여기가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자원을 애 공부에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이 다음은 그럼 뭐예요? 프랑스 사회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프랑스 사회는 아까 말씀대로 네. 결국은 그런 계급 간의 단절이 더 심해져 가는 거죠. 폐쇄적으로 서로 점점 탁탁탁. 더. 일종의 신봉건제 사회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슬슬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아기 낳기 전에 그 막 태교하는 책들 보면은 네. 제가 아기 낳을 때 유행했던 책 중에서는 프랑스 아이처럼 키우기 뭐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그 책을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다른 책은 아니고도. 근데 거기 보면은 프랑스 엄마들이 되게 아이를 자유롭게 키운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는 너무 그런 게 심하잖아. 네, 이런 게 너무 심한데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글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나는 막 프랑스- 싸대기 때리고 애 밥 그래, 먹는데 그래. 막 네. 시끄럽게 네, 하면 네. 싸대기 때리고 그게 자유롭게 키우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궁금하다는 거죠 저는. 근데 말 그대로 보바르의 엄마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냐면 네. 이 딸들의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요. 딸 두 딸이 있었는데 19살 될 때까지 편지를 다 뜯어봐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이상한 거 배우지 않을까 해가지고 엄마가 학교에서 애가 배우는 내용을 검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마가 영어 라틴을 같이 공부를 해요. 혹시 영어책 라틴어 책에 뭔가 이 애들의 이상한 심성을 거? 해치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화장을 하고 이제 큰 보바르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당장 지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항의하니까 바로 따기를 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네. 그래서 엄마는 따기를 때리면서 너에게 악마를 내가 쫓아낸 거야. 이런 정도로. 이게 진짜 네. 말도 안 되게 보수적이다 저거는. 그래서 나중에 보바르가 머리가 좋고 해서 요즘 치면 파리 팔대학인가요? 예전에 제일 좋았던 네네네. 데가 소르본 대학 가는 거 소르본. 있잖아요. 그거 갔는데 그걸 엄마는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되는데 대학 가서 뭐 하냐 이건. 진짜요. 아니 한 90년 전 뭐 80년 요 정도의 프랑스가 굉장히 보수적이긴 했네요. 네네. 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 그 엄마가 나중에 가장 두려웠던 게 이 집안이 경제가 기울어져 가니까 네.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아, 시집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막 엄마가 힘들어 죽는 거예요. 거기도 지장금이 이렇게 돼. 네, 특히 부르자 집안일수록 여자가 갈 때 지참금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최고의 뭔가 우리 집안이 수치스러운. 하류로 수치스럽고 아. 모욕적이다. 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진짜 거예요. 우리랑 많이 비슷하네. 그렇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해오면은 그거에 맞게 현금 예단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이 지참금이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네. 먼 친척 이 오빠 좀 되겠죠. 보바르 오빠하고 이렇게 하면 지참금을 좀 안 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친척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면 지참금 안 줘도 뭐 크게 남들 눈에 그 정도 남들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프랑스도 뭐 별거 없네. 그래 우리랑 똑같네. 자, 그래서 그 보바르는 아주 억압적인 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엄마 밑에서 이렇게 쭉 자랐는데 네.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걸 닮을 법도 한데 아주 반대로 갔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좀 그런 문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깨어있는 이런 걸 좀 좋아는 했어요. 물론 뭐 대표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부르자 집안의 어떤 특징인데 예술을 좀 좋아했고 아무래도 그런 머리는 좀 아버지 쪽을 닮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그래서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뭐 지금도 그 액골 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액골 그랑제골 하듯이. 네. 그 이제 파리 고등사범 문과들은 주로 가는 게가 파리 고등사범이거든요. 네. 거기 이제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샤르트르예요? 그게 사르뜨르죠. 그 사르뜨르가 수석 그리고 보바르가 보바르가 차석이야? 차석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도 뭔가 여자가 밀리네. 아, 거기서 제일 머리 좋은 애들 둘이 그러면 사귀는 거구나. 근데 사르뜨르가 본래 재수를 해서 수석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재수를 하게 됐냐면 네. 첫에 너무 독창적인 답변을 써가지고 학교에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너무 독창적인 답변이 독창적이라고. 그래서 재수해서 그냥 조금 뭐 맞춰주는 논술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그런 식이죠. 네. 이 두 사람 결혼이 굉장히 아주 좀 독특한 결혼 아니었습니까? 얼핏 듣기로 뭐 네. 둘이 계약 결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모님 생각하고는 오. 너무나 이 간극이 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서도 센세이션을 했죠. 동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계약 결혼을 결혼이라는 계약 기간을 거지? 처음에 2년을 정했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네. 규정 사항들을 일종의 어떤 지켰을 때. 계약식으로 하고 뭐 이게 별 문제 없으면 2년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무슨 임대차 계약하듯이 그렇게. 전세 계약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데 결국 두 부부 사이에 애를 두지 않고 자유로운 지식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인간으로의 삶을 우리가 누리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계약권을 도입한 거죠. 실제로 그러면 애를 안 낳았어요? 예, 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계약결혼 사이에 네. 우리가 뭐 남자는 다른 여자를,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난 거에서 서로 노터치.
이런 일종의 오픈 메리지라고 하죠. 개방 결혼도 개방혼도 같이 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당시 19세기 그 빅토리아 왕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여성의 어떤 성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제약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히스테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상류층 여성들이 성욕을 제대로 그쵸, 컨트롤할 히스테리하죠. 그럴 때죠. 아 근데 진짜 괜찮다. 2년에 한 번씩 계약 연장하는 거는 이건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은 되게 했으면 하는 그때 시대상인데. 근데 애가 생기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애가 있으면. 뭐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건이 딱 세 개였죠. 애를 낳자는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필연적 사랑이지만 우리는 운명이지만 우연한 사랑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조건인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서로 다 말한다. 서로 다 이 어떤 남자고 자꾸 어떤 여자 자꾸를 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대박.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서로 독립재산제한다. 아 각자 네가 번 건 네가 쓰고 내가 번 건 내가 쓰고. 근데 그게 가능한가? 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비로 얼마가 매달 얼마가 들잖아요. 그럼 그걸 무조건 다 딱딱 반으로 해가지고 그럼 내는 거예요? 뭐 경조사비다. 너 5만 원, 나 5만 원 이렇게 여기 해서 같이 경조사가 내고. 그 돈이 안 들겠지 별로. 그런가? 딴 집 결혼하는데 돈 내고 뭐 이런 건 우리나 하지 뭐. 아니 그럼 쌀값이 4만 원이야. 10kg짜리를 사서 그럼 2만 원씩 내요? 그거야 뭐 본인들이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비 같은 건 이제 둘이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30만 원씩 같이 뭐 통장에 넣는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 그렇죠. 예. 여튼 본인이 번 거는 본인이 알아서 처분하고. 네. 아, 그 말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필연적 사랑이지만 우연적인 사랑도 인정한다.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식인들 사이에 그게 유행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오픈 메리지. 개방 결혼이라고 하죠. 혼인 상태를 유지하되 지금 말씀대로 우연한 사랑.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연한 사람 계속 찾아오면 어떡해요? 계속 하는 거죠, 뭐. 아니 그래서 실제로 어땠어요? 진짜로 서로 그런 막 그렇게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먼저. 그 러셀의 할아버지가 영국 수상까지 지내고 아주 명문가 집안인데 네. 러셀의 아버지 엄마가 오픈 메리지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3명이 사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괜찮아요? 근데- 아동 발달에. 아니 그래서 이제 러셀은 4살 때인가 이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보내지는데 자기 할머니가 저주를 퍼붓죠. 저것들은 네. 지옥에 가서 일찍 죽어요. 지옥에 가서도 지옥불에 저 너희 엄마 아버지는 지옥불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근데 러셀도 나중에 그걸 해요. 오픈 메리지를 해요. 그 러셀도 오픈 메리지 하는데 되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결국 나중에 보면 뭐 사르트르라든지 이 보바르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다 하는데 나중에 나온 편지를 보면 보바르도 사르트르에 대해서 그 질투심 있잖아요. 네. 사르트르가 누구 여자를 만나가 그치.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또 보바르도 아주 미국의 그 엘그렌이라는 작가하고 이런 그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데 네. 그 엘그렌에 대해서 평생 동안 사르트르한테는 남편이란 말을 안 썼거든요. 그 엘그렌한테 보낸 편지는 남편이란 말 쓰고 나는 당신의 그게 되어주고 내가 당신을 다 이제 집안에서 당신을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는 보바르가 그랬다고요? 그 편지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애인하고 사이에서 아주 여성적인 주체라 여성적인 입장.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해주고. 네, 전통적인 시각에서 여성적인 입장을 막 네, 그게 참 드러내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또 그게 본능인가 봐. 근데 저는 본능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도 없고. 근데 두 명은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적 자극을 주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간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거대한 실험으로 어떤 자기 삶들을 동지적인 규정 입장도 같아요. 있을 수 네. 있고. 그럼 친구로 지내면 되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결혼을 크게 성적인 결합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정서적인 결합이 있는 거고 경제적인 결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샤르트르 이 양반 보바르 부부는 그러니까 성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경제적인 결합을 어느 정도 하고 특히 이제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커플인가 보네. 네. 성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놔주고. 네.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어떤 지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이런 제2의 성 같은 경우도 바로 사르트르와의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정말 방대한 저작물. 이게 2권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네. 엄청나게 큰 기념비적인 저작인데 이걸 사실 사르트르와의 어떤 지적 파트너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냈고 또 사르트르도 보바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자꾸 새로운 어떤 자극을 많이 받고 정말 좋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뮤즈 같은 건가 그러면?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뮤즈가 될 수도 있죠. 아. 네. 그래서 정말 뭐 이 두 부부가 워낙 뭐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뭐 여성 해방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전 세계의 어떤 뭐 자유와 권리를 향한 활동도 많이 했죠. 레지스탕스 활동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2차 대전 때? 예. 아, 그래요? 예. 이 샤르트르가 예. 아니 보바르 둘 다 보바르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했다가 잡혔는데 이제 잡혔어요? 독일한테? 그 하여튼 잡혔는데 네. 그냥 풀어나죠. 뭐 완전 타고 풀려 나오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제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프랑스에 계속 살았지만 전시 때 그렇게 욕들을 먹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전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걸 밀고 나갈 수 있죠. 네. 그럼 되게 일반 그런 프랑스 대중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겠다. 오픈 메리지?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그 효린의 민박 이런 거 보면서 어쨌든 또 약간 좀 다른 형태의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들의 생활도 네. 그런 걸 보면서 동경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워너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전 받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게 이 사람이 말로만 하고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실험 정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그거를 남들 돈도 있는데 뭐 우리가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존재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까발려 보자.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했는데 그게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다고 하는데 실제는 막 질투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을 당연하지. 소유하고 싶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가감없이 까발려 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서양 지식인들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물론 뭐 동양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동양도 뭐 20세기 우리도 신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예전에 나혜석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이라든지 그 문필가 김일엽 그 선임이 됐죠. 여성이 됐는데 김일엽 그리고 최초의 여성 작가 김명순 이런 사람들 보면 자유연애하면서 정말 가감하게 결혼을 했지만 아예 신문에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3.1 독립운동선언의 주도자인 체린과 지난 유럽 여행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 나혜석이 본인이? 서양화가 나혜석이 그래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 원고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되면 그런 신여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결국 가차없이 보복당하죠. 다 나혜석은 결국 나중에 행렬병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김명순이라는 이 소설가는 그 우리 김동인이 있잖아요. 소설가 김동인이 네네. 그 김연실 전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완전 이 여자를 천하에 진짜 그걸 만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충격받아 정신 치료도 받고 사실 이 여자는 일제 강점기 때 동경에서 유학을 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국군의 창시장 한 명인데 그 이영준 장군이라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정신 그것도 있고 정말 그리고 김일엽이라는 사람은 결국 머리를 깎게 된 거죠. 출가를 하게 되고 이 신여성들의 운명이라는 게 참 그때 당시 참 비참했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이 보수적인 어릴 때 3살 때 뭐 검은 명함을 은쟁반에 올리면서 서로 매너를 배우는 에티켓과 매너를 배우는 삶 속에서 딱 이렇게 나가니까 이 존재를 딱 모순을 드러낼 때 얼마나 많은 그 질시와 비난을 받겠습니까? 이 책도 사실 제2의 성을 내고 나서 여기 나온 표현들이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 남자라든지 이런 성직자들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막 사탄의 책이다 되고 가톨릭에서는 이 책을 금수로 지정해요. 제2의 성이라는 책을요? 네, 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예전에 같은 동료였던 그 까미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도 이 책 이거 문제 있다. 진짜 뭐 욕을 엄청 들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신여성들의 운명이 사실 욕을 엄청 들어먹는데 그래도 사르트르가 버텨줬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르트르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된 거 아닌가. 좀 이들의 결말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뭐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계약권은 잘 유리하면서. 아 진짜요? 예.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회는 어느 분야든지 하나의 어떤 지적 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고의 어떤 학문의 거장이 이런 지성적 존재를 일종의 우리의 구심점, 정신적 지주로 좀 참 존중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바로 사르트르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회에서 50년대부터 죽을 때까지 80년대까지 80년까지 계속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최종적인 권위는 사르트르에게 물어보자. 이런 정도로. 그 사르트르가 죽고 나서는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르트르가 죽었을 때 그 죽고 나서 그 장례 행렬이 거의 5km 정도 사람들이 파리 시민들이 5km요? 예, 그렇게 추모를 했다는 거죠. 철학자가 죽었는데 네. 우리 한마디로 프랑스의 국민 철학자고 국민적 사상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부인 시몬 드 보바르도 네. 86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죠. 근데 네. 뭐 부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네. 그러니까 서로가 참 뭐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좋은 어떤 생활 결혼 생활이었던 걸 잘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죠. 부럽네. 5km 행렬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뭐 가장 뭐 지식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뭐 이어령 네, 이런 뭐 분인가요, 그죠? 그 뭐 이어령 선생은 근데 이제 또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사람마다 좀 이게 견해가 달려가지고 달라요? 네. 그럼 누구나 좀 누가 인정할 있지? 만한 누가 있어요? 그게 좀 없죠. 지금 사실 우리가 없죠. 법륜스님, 해민스님 뭐 이런 분들. 없네 진짜. 김용옥 선생도 조금 뭔가 사람들 보기에는 돌김용옥 선생. 네.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를 좀 어떤 구심점을 어떤 네. 사상적인 어떤 마지막 어떤 해석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큰 서성은 그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없어. 진짜.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사회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그 사람한테 묻는 거군요. 샤르트르한테. 네, 근데 이제 그 프랑스도 지금은 사실 사르트르라든지 네. 그 레비스트로스가 사망한 이후로 네. 지금 프랑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퇴보됐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철학이 아주 번성한 시대가 세 군데 있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리스 철학들, 네. 그리스 초기 철학이 얼마나 많은 철학자 나왔습니까? 두 번째가 독일의 철학자들, 뭐 괴테, 헤겔,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엄청나게 있고 세 번째가 1950년대, 60년대 프랑스 철학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 같은 철학자가 나왔는데 그 프랑스 지성이 이 세계를 다 리드한 거예요. 미국은 상대가 안 됐단 말이죠. 그 지금 프랑스가 엄청나게 퇴보하게 되고 지금 프랑스도 그런 어떤 지성의 거장들이 죽고 난 이후로 그 사람들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사실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프랑스 지성계가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토드 같은 사람, 엠마뉴엘 토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토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프랑스는 가망이 없다. 이 지금 프랑스 사람들 하는 걸 봐라. 지금 이 프랑스가 이 사람은 세 가지가 지금 프랑스를 좀먹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네. 중산층. 중산층이? 중산층이 네. 지금 막 물질 지금 눈앞에 이익밖에 못 보고 네.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좀 세게 말하는데 카톨릭 좀비.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했던 카톨릭 좀비랑 이 완고한 어떤 네네. 종교인들이 완전히 프랑스 사회 지적인 활력을 다 떨어뜨리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말은 그 에이지라고 하는데 에이지요? 노년층들이란 거예요. 이 노년층들의 완고성 때문에 지금 프랑스 사회가 이 세 가지 중산층, 노년층 그리고 가톨릭층들이 이 프랑스 사회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프랑스 사회가 예전에는 아주 뭔가 활력이 있고 유연한 게 있는데 네. 지금은 그 사실 프랑스가 반유태주의라든지 네. 그런 우리가 좀 일종의 파시즘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프랑스예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가 태방도 있지만 여기가 그렇게 강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드레비스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반유태주의가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파시즘도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이게 나왔거든요. 이 사상의 기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가 갈수록 그렇게 지금 형편없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우경화 극우화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예전에 정말 이런 힘들고 네. 전쟁 후에 뭔가 남녀의 어떤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실존주의도 나오고 여성 해방을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리드하는 이런 학자 커플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회는 조만간 뭐 예를 들어 이제 곧 망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극언하는. 근데 물론 이 말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 제 뭐 어쩌다 이제 만나보면 네. 그 중국이랑 이슬람에 대한 굉장히 공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요? 중국인들이 다 지금 프랑스 경제를 막 침투하고 있나 봐요. 뭐 네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망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안에 여기는 무슬림 국가 된다고 네, 그런 그런 소리 공포를 갖고 베스트셀러가 되게 있는 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프랑스에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인가요? 네. 그 장마리 르펜 같은 경우가 왜 인기를 끄냐면 바로 그런 어떤 프랑스 공포심. 중산층이나 노년층이나 가톨릭층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자극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시몬드 무거워지네요. 보부아르 우리가 뭐 프랑스 걱정까지 할 건 아니에요. 우리 걱정도 지금 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페미니스트들의 네.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 바이블처럼. 바이블로 읽히는 제2의 성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2의 성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긴 합니다만 네. 대충 어떤 내용들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1949년에 나왔는데 49년. 네, 이게 한 1000페이지가 달할 만큼 방대한데 네. 네. 뭐 크게는 뭐 우리가 한 4부분 정도로 볼 수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자의 어떤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 여자의 본질, 여성성 이런 건 있는가? 그런 게 진짜 있느냐? 네. 이런 걸 한번 이제 탐구해보고 두 번째는 남자는 주체고 남자는 뭔가 주체가 되는데 여자는 항상 대상이잖아요. 네. 타자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진짜 연유를 했나? 그리고 세 재밌겠다. 번째는 남녀의 불평등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 그냥 문제만 까발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불평등에 살아왔다 이러면 안 되니까 네 번째 이런 여성 해방을 위한 탈출구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런 한번 대안까지 한번 그게 이제 크게 네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쓴 거죠. 네. 여성의 본질이 있는가? 여자의 정체성이 뭐냐? 네, 네. 여자의 정체성 뭐지? 여자의 정체. 그리고 여자는 그냥 이세 생산을 위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맞죠. 거죠. 이세 예전에. 생산을 위해서. 그럼 욕 먹을 건데 요즘엔? 왜요? 그래요? 근데 욕을 왜 먹어요? 이 생산을 위해서는 남자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는 못 하는 거야. 사실. 그래. 네. 남자는 그거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도움만 드릴 수 있지. 여성분들께 우리 도움 주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바로 그런 생물학적인 이게 족쇄라는 거예요. 여자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야 되고 그치. 또 출산을 하고 나서 양육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서 내 몸을 그치. 이게 주체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애를 키워야 되고 또 맞아요. 낳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을 느끼는 근제 바로 그런 내가 이거 왜 남자는 맞아. 지맘대로 사는데 왜 나는 제가 그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런 거죠.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나가서 뭐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다 이거죠. 그게 안 되니까 여자는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 그거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본능적인 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요? 아니 그 키우는 것도 재밌잖아. 행복하지 않아? 당신이 한번 키워볼래? 내가 네 애를 왜 키웁니까? 내 키우기도 아니 바쁜데. 본인 애도 안 키우면서 근데 사실 그 뭐 재밌지 그런 않아요. 내용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 제2의 성 자체는 네. 애초에는 이제 이게 프랑스에 나오면서 워낙 이제 욕을 많이 들어먹어가지고 네. 별로 인기를 못 그러니까 인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논란은 됐지만 이게 좀 워낙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오히려 1960년대 말부터 또 네. 60년대 당시 60년대 전 세계가 해방이잖아요. 뭐 아프리카가 해방하고 뭐 또 68 학생 세대 운동도 하고 뭐, 68 이렇게 하면서 프리섹스 나오고 모든 게 해방되는 시기니까. 근데 해방을 내가 했는데 같이 68 학생 운동에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동지끼리도 성차별을 하네. 여성 동지는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사람은 나를 지금 동지로 보는 게 아니라 비서다, 요리사다, 아니면 뭔가 나한테 육체 도우미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여성들이 이게 왜 이런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2물결 페미니즘이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60년대 제2물결 페미니즘 해가지고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여성도 이제 이걸 지금까지 이런 어떤 관계를 혁명의 대의 앞에 우리가 좀 이건 희생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자체가 남성 가장 오래된 착취고 이게 바로 계급 차별보다 더 심한 문제다 해가지고 오히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이 책의 가치가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60년대 그걸 겪으면서 진짜 이 책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49년에 다 이걸 하나씩 다 짚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재조명된 거죠. 네.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또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전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보바르랑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본격적인 전투는 네, 전투. 제 2부에서 좀 나서기로 알겠습니다. 하고. 괜찮겠어요? 아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뭐 보바르 얼마든지 오라고 그러세요. 투트로고 와도 돼. 샤르트르랑 같이 와도 돼. 근데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듣는데도 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2부에 다시 등판을 하고요. 욕 엄청 먹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정박님이 책을 내셨어요. 이거 또 말해요 지금. 그만하시죠. 뭐. 역사, 권력, 인간. 지금 일부러 매기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나가야지 우리가 계속 그런 갈 수 거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예스24 빨리 지금 들어가세요. 자, 스마트폰에서 예스24 교보문고 그리고 알라딘 이런 서점들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요? 민현님? 역사, 권력, 인간. 마도님 뭐라고요? 역사, 권력, 인간. 정박님 뭐라고요? 그만하시죠. 역사, 권력, 인간입니다. 히스토리, 파워, 휴먼.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리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순위 안에 들어갈까? 이게 인문학 분야로 이제 카테고리가 돼 있는 거죠? 네, 역사 쪽으로. 역사 쪽으로. 역사. 카테고리 3위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3위요? 네, 카테고리 3위는 들어와요. 종합해서 그래야 한 20위, 30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 책이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네, 정말 좋은 내용들이 알차게 3위 들어있어요. 기대할게요. 이런 책들은 사서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여자 꼬시는 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뭐 심리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누구한테 이게 선물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욱의 뭐 원포인트 연애 레슨이라든지 누구한테 그런 거. 선물할 거예요. 혼자 몰래 보긴 괜찮지만 저도 몰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지하철에서 딱 얼마나 그치, 모냥 빠집니까? 짜쳐. 네. 하지만 이 책은 지하철에서 딱 열 때. 그렇네. 딱 간지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책은 간지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내용 보고 삽니까? 그렇지. 간지로 사는 거예요. 책 표지도 보라색으로 아주 네. 멋집니다. 자, 들고 다닐 때 간지나는 걸로. 여러분의 겉모습 레벨을 한 2단계는 올려줄 여러분을 굉장히 똑똑하게 보여줄 똑똑하게 만들어줄 그 책 우리 정승민 박사님의 역사 권력 인간 소개해드리면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